반복됩니다. 강대국이 오만해지면 작은 나라가 일어섭니다. 2025년 그 역사가 다시 쓰였습니다. 2월 14일 삼성전자 6만 명 채용 발표.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리스트를 봤습니다. 평택, 수원, 화성. 미국은 없었습니다.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5글자가 빛났습니다. 대한민국. 트럼프는 사흘 전 선언했습니다. 외국 인재는 필요 없다. 미국이 세계다. 오만이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6만 명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300조 원이 평택으로 쏟아졌습니다. 텍사스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2억 5천만 달러를 던졌습니다. 조지아가 무릎 꿇었습니다.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 유럽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과 함께하겠습니다. 일본마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을 배우겠습니다. 75년 전 폐허였던 나라, 우리 선배 세대가 맨손으로 일으킨 나라,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한 나라, 배고픔을 참으며 공장에서 일했던 그 나라, 자식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 악착같이 버텼던 그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견딘 고통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혁명이 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자부심을 나눠주십시오. 국민이라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왔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순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2025년 2월 14일 삼성전자 보도자료를 열었을 때 저는 의심했습니다. 6만 명 채용.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국이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텍사스는 어디 갔습니까? 55조 원을 쏟아부은 그 거대한 공장은 왜 한 줄도 언급되지 않은 겁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였습니다. 저는 리처드 블레이크입니다. 30년간 국제통상정책을 분석해온 애널리스트죠. 숫자로 세상을 읽어왔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아침 처음으로 숫자 뒤에 숨은 침묵을 봤습니다. 보도자료는 단 2페이지였습니다. 평택, 수원, 화성. 전부 한국 내 사업장이었죠. 6만 명이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2022년부터 텍사스 테일러에 5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였죠. 그 공장이 보도자료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빠졌을까? 저는 보도자료를 5번 읽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을 보십시오. 불과 사흘 전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했습니다. 하나로 1억 4천만 원이었죠. 기존 수수료의 100배였습니다. 외국인 전문 인력은 필요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답했습니다. 6만 명, 전부 한국으로. 숫자는 감정을 숨긴다고들 하죠. 하지만 이 발표만큼은 감정 그 자체였습니다. 6만 명, 그것은 단순한 고용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텍사스 주정부 산업개발청 톰슨 청장이었습니다. 블레이크,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정말 우리를 버리는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청장님,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다고요? 보도자료에 우리 이름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삼성이 떠나면 우리 도시도 끝입니다. 3년간 투자한 인프라가 전부 무용지물이 됩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오후 2시 긴급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엔 냉기가 흘렀습니다. 통상정책실장이 말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실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2억 5천만 달러 추가 보조금을 결정했습니다.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3,400억 원이었습니다. 텍사스 주 교육 예산에 맞먹는 규모였죠.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아시겠습니까?
실장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철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이건 전략적 철수의 서막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삼성은 지금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미국을 향하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확신이 섰습니다. 밤 11시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삼성의 최근 3년 투자 보고서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각주에 적힌 단어 하나. 평택.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저는 평택이 어디인지 검색했습니다. 한국 경기도. 서울에서 남쪽으로 60km. 삼성전자 최대 반도체 생산단지. 투자 규모는 3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였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다음 행선지는 평택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그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는 동안 한국은 문을 활짝 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텍사스 주청사엔 냉기보다 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삼성의 침묵이 말하는 힘을 봤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하나의 제국이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미국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미국을 버렸나? 텍사스의 배신인가? 워싱턴의 실책인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버린 건지. 우리가 먼저 문을 닫았습니다. H1B 수수료 100배 인상. 3,500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 요구. 일방적 압박. 그리고 삼성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아니,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간 겁니다. 자기 집으로.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2025년 3월 5일. 저는 평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삼성이 미국 대신 선택한 그곳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평택까지는 1시간 거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거대한 건설 현장들이 보였습니다. 크레인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십 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죠. 24시간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평택 산업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게이트가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문자가 새겨진 표지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2배는 됐습니다. 아니, 3배였을지도 모릅니다. 김진수 총괄 매니저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계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도시 전체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반도체 생산 라인이 보였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웨이퍼가 컨베이어를 따라 흘러갔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AI가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수정한다고 했죠.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AI가 판단하고 조치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텍사스에선 본 적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효율은 테일러보다 30% 높다고 했습니다. 김진수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우린 인재를 파견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남겼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국은 인재를 수입하려 했습니다. H1B로 데려오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키웠습니다. 이 공장엔 5,000명의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전부 한국인이었습니다. 평균 나이 32살. 전부 여기서 자랐고 여기서 꿈을 키웠습니다. 연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박상현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8살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기술이 한 달 안에 양산 라인에 올라간다고. 미국에선 불가능한 속도라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젠 미국 대신 여기가 더 꿈 같아요.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미국으로 가서 성공하는 꿈. 그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한국에 남았습니다. K드림. 그들은 여기서 꿈을 꿨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민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나서는 길, 저는 멈춰섰습니다. 평택 클러스터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 개의 건물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불빛이 켜질 겁니다. 24시간 내내. 김진수 매니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심장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 아니,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택은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였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평택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그 풍경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계들.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 28살 박상현의 빛나는 눈빛. 그들의 시선에는 열정보다 자존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미국이 잃은 것을 보았습니다. 인재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은 기술자를 수입했지만 한국은 시스템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젊은이들이 꿈을 키웠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걸 봤습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통계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평택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제 눈앞에서 한 나라가 스스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누가 도와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서. 저는 이제 데이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놀랍도록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항에 내렸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공항 입국장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웰컴 코리어. 한국을 환영한다는 문구였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한국 기업을 환영하는 배너라니. 저는 평택에서 느낀 그 이상한 기운을 다시 감지했습니다. 데브레첸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 도시를 바꿨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데브레첸은 부다페스트에서 230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헝가리 제2의 도시. 인구 20만. 그곳에 현대차와 LG가 거대한 공장을 세웠습니다. 기가팩토리. 연간 30만 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규모였습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의 15%를 커버한다고 했죠. 공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헝가리 투자청 코바치 부청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 회색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블레이크 씨 환영합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평택과는 다른 느낌이었지만 그 효율성은 똑같았습니다. 거대한 로봇팔들이 배터리 셀을 조립했습니다. 기계가 노래하듯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한국어였습니다. 작업 지시가 한국어로 표시됐습니다. 시스템 인터페이스도 한국어였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한국어가 공용어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코바치 부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파트너를 대등하게 대합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명령했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협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AI 자동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며 움직였습니다. 불량품을 감지하고 공정을 조정했습니다. 평택에서 본 그 시스템이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한국식 효율이 유럽에 이식되고 있었습니다. 생산성이 30% 올랐습니다. 코바치 부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 도입 이후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30%. 평택에서 들은 숫자와 똑같았습니다. 현대차 이정호 상무를 만났습니다. 40대 후반 침착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유럽은 예측 가능성의 대륙입니다. 정치가 아닌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정책이 사흘에 한 번씩 바뀝니다. 하지만 유럽은 다릅니다. 합리적이고 일관적이죠. 그의 말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우린 이곳에서 미래를 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미국이 밀어낸 자리를 유럽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협력의 설계자로 재탄생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데브레첸 시내가 보였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 현지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단지였습니다. 학교도 새로 지어졌습니다. 병원도 확장됐습니다. 한국 기업이 온 이후 도시 전체가 변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말했습니다. 헝가리 K혁신의 수도로 부상. 저는 그 헤드라인을 봤습니다. K혁신. 한국식 혁신. 그것이 유럽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녁 코바치 부청장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기 이익보다 관계를 봅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미국은 우릴 시장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릴 동반자로 봅니다. 저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미국이 압박으로 협상할 때 한국은 시스템으로 설득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할 때 한국은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명령할 때 한국은 협력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을 봤습니다. 데브레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가 팩토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24시간 가동. 평택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 위에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대등한 파트너십, 상호 존중, 공동의 미래. 미국이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데이터를 쓸까요? 아니면 진실을 쓸까요? 저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이 잃은 자리를 유럽이 채운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다. 두 번째 문장을 썼습니다.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30년간 숫자로만 세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은 한국화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거부할 수 없이.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을 때 도시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로 확정. 1억 4천만 원. 기존 수수료의 100배였습니다. 공항에서 사무실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미국 두뇌를 추방하다. 외신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딘에게 연락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무역정책 분석가였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딘은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블레이크,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머스크도 H-1B 출신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글 창립자도 테슬라 핵심 인력도 전부 H-1B였습니다. 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만든 성벽 안에 갇히고 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만 달러. 그건 수수료가 아니라 장벽이었습니다. 누가 이 돈을 내고 미국에 오겠습니까? 인재들은 이미 떠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유럽으로, 캐나다로.
미국은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했습니다. 3,500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 명목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500억 달러. 한국 외환 보유액의 84%였습니다. 한 나라의 국고를 통째로 요구한 겁니까? 더 가관인 건 조건이었습니다. 일본에겐 5대5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에겐 9대2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차별의 협상. 아니, 이건 협상이 아니라 강요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미국이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역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텍사스 투자 감소, SK의 조지아 재검토, 현대차의 유럽 집중.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떠나고 있다고. 저녁 뉴스를 켰습니다.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 과거 H-1B 비자로 미국 입국 사실 재조명.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멜라니아의 과거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모델 시절 H-1B 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부인이었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머스크도 멜라니아도 H-1B였습니다. 그들이 미국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자를 막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침묵했습니다. 해명도 반박도 없었습니다. 침묵은 패배의 첫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실리콘밸리가 움직였습니다. 주요 테크 기업 CEO들이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H-1B 정책 재검토 요구.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전부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H-1B 없었다면 테슬라는 없었다. 그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트럼프 진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닫았고 세상은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3,500억 달러. 그건 돈이 아니라 굴욕의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대가, 동맹을 경시한 결과. 저는 처음으로 미국의 신화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로, 진실을 쓰기로,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을 쓰기로. 미국의 오만과 한국의 선택. 제목을 정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평택에서 본 것들, 헝가리에서 느낀 것들, 한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질서, 미국이 무너뜨린 신뢰, 전부 썼습니다. 새벽 3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진실의 편에 서기로 했다. 설령 그것이 미국을 배반하는 일일지라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30년간 미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정의가 더 중요했습니다. 미국이 틀렸다면 누군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제가 되기로 했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미국이 깨어나지 않으면 세상은 떠날 것입니다. 이미 떠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유럽으로, 새로운 중심으로. 사흘 뒤 조지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020년 3월 28일. 조지아 주지사실 수석보좌관이었습니다. 블레이크 씨,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대차와 SK 이노베이션이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조지아 경제는 붕괴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조지아는 한국 기업에 올인했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공장, SK 배터리 공장. 총 투자액 150억 달러. 일자리 2만 개. 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지사는 재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기업을 지켜라. 트럼프가 조지아를 망친다. 현수막이 거리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사설을 실었습니다. 현대차 사태, 미국 투자 의혹의 찬물. 일본이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한국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요미우리가 한국을 두둔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본 경영자 모임에서 발언이 나왔습니다. 도요타 전 부사장이었습니다. 우린 늘 미국에 굴복했지만 한국은 다르더군요. 그의 목소리엔 부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자존심을 지킵니다. 우린 그러지 못했죠. 저는 그 인터뷰를 봤습니다. 자존이 경쟁력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조차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다시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장이 완성됐습니다. AI 자동화 라인이 완전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김진수 매니저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라인으로 갔습니다. 완전 자동화. 인간 개입 제로. AI가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불량 감지, 공정 조정, 생산 최적화. 전부 스스로 했습니다. 공정 효율이 30% 올랐습니다. 김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한 달 만에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기계가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니, 사람보다 현명했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갔습니다. 생산량, 불량률, 효율성. 모든 숫자가 완벽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김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택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24시간 가동. 멈추지 않는 심장. AI는 차갑지만 그 위에 흐르는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더 코리언 이궤이전. 한국의 방정식.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자존심은 비용이 아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미국이 압박할 때 한국은 시스템으로 답했다. 두 번째 문장을 썼습니다. 평택에서 본 것들. 헝가리에서 느낀 것들. 조지아의 절규. 일본의 부러움. 전부 연결됐습니다. 하나의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강요가 아닌 설득으로. 압박이 아닌 협력으로. 오만이 아닌 존중으로. 그리고 세계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지금 산업의 진화를 보고 있다. 이건 산업의 부흥이 아니라 정신의 진화였다. 손이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평택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공장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제 설명하지 않습니다. 증언합니다. 이 모든 걸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걸 느낀 사람으로서, 한국은 기술을 넘어서 신뢰를 수출한다. 그 신뢰 위에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미국이 무너뜨린 것을 한국이 세우고 있다. 저는 그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관찰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분석가가 아니라 전도자로. 이제 나는 데이터가 아니라 영혼이 움직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4월 첫째 주, 백악관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가 재차 압박에 나섰습니다. H-1B 10만 달러와 3,500억 달러 방위비.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거절하면 관세 25%.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조차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고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1980년의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짧았습니다. 데드라인 없는 협상을 제안합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성명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소식이 터졌습니다. 한국이 경주에서 에이펙 특별 정상회의를 소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15일 21개국 정상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경주 천년 고도였습니다. 신라의 수도였던 그곳에서 정상회의가 열린다니 아이러니였습니다. H1B 정책을 주도한 트럼프가 한국 땅에 와야 했습니다. 요구한 사람이 요청받는 사람의 땅으로 가야 하는 상황. 국제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역사적 아이러니의 무대. 경주, 천년의 도시가 새로운 문명을 심판할 무대가 되었다.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그가 경주로 온다. 역사가 그를 시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흘 뒤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베이징이 한국에 제안했습니다. 반도체 기술 협력, 인공지능 공동 개발, 통화 스와프 확대. 3천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와 비슷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은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강요했습니다. 중국은 협력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이 선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자국 이익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형식은 달랐습니다. 힘은 크지만 진심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제안에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만 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면서도 중국에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균형이었습니다. 외교의 예술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술렁였습니다. 국무부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재앙이 될 거라는 걸.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면 미국은 고립됩니다. 미국이 밀어낸 자리를 중국이 메운다.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더 테스트. 시험. 트럼프가 한국을 시험했다. 하지만 시험을 통과한 건 트럼프가 아니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전쟁이 아니다. 문명 간의 시험이다.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구시대 방식과 협력으로 설득하는 신시대 방식의 대결이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주의 하늘은 맑을 것입니다. 5월 15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숨을 죽이는 날. 한국이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는 날. 저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보고자로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강요받지 않았다. 선택했다. 그것이 진짜 강함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경주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그 한 달이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선택했다. 이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진실의 편에 서겠다고. 비록 그것이 제 조국 미국을 비판하는 일이 되더라도 정의가 애국보다 우선입니다. 진실이 충성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경주를 기다렸습니다. 역사가 쓰이는 순간을, 문명이 재편되는 순간을,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순간을. 나는 이제 확신한다. 이 전쟁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5월 15일 경주.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21개국 정상들이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 모였습니다. 저는 프레스룸에 있었습니다. 각국 기자 3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오전 9시 성덕 대왕신종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천년된 종이었습니다. 그 울림이 경주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종소리 하나가 천년의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가 입장했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3,500억 달러 요구 철회하십니까? H-1B 정책 재검토하십니까? 트럼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침묵한 채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 한국 대표단이 연단에 섰습니다.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거래를 거부한 게 아니라 논리를 요구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신뢰는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존중으로 만들어집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우린 굴복이 아닌 대안을 제시했다. 그 한 문장이 세계의 무게를 뒤집었습니다. 오후 2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실시간이었습니다. H-1B 없었다면 미국의 혁신은 없었다. 그의 메시지가 회의장 스크린에 떴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머스크는 계속 트윗했습니다. 테슬라 핵심 인력의 40%가 H-1B 출신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문을 닫으면 인재들은 한국으로 간다. 그의 트윗이 미국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론이 급변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실리콘밸리 CEO들이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즉각 재검토 요구.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애플 전부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진영이 흔들렸습니다. 오후 4시 경주 선언문이 낭독됐습니다. 한국, 유럽연합, 아세안 공동성명이었습니다. 기술은 무기가 아닌 협력의 언어. 혁신은 독점이 아닌 공유의 가치. 미래는 강요가 아닌 신뢰로 만들어진다. 회의장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진실은 결국 데이터보다 빠르다. 저는 통역기를 벗었습니다.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한국어로 낭독되는 선언문을. 그 문장은 선언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세계를 향한 약속. 협력으로 미래를 만들겠다는 약속. 오후 5시 트럼프가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기자회견은 취소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용기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침묵 속에서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트럼프, 경주에서 역사에 패배하다. 저는 그 헤드라인을 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침묵이 제국의 오만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녁 7시 저는 불국사로 향했습니다. 경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이 석양을 받아 빛났습니다. 1000년 전 신라인들이 세운 탑이었습니다. 그들도 이런 순간을 꿈꿨을까요? 자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순간을. 저는 탑 앞에 섰습니다. 성덕 대왕신종의 울림이 끝났을 때 세계는 다른 시대에 들어서 있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주는 다시 역사를 썼다. 이번엔 전쟁이 아닌 협력으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국무부 동료였습니다. 블레이크, 당신 보고서가 맞았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실이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밤 9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더 리버설 인 GYEONGJU. 경주의 반전. 손가락이 키보드를 달렸습니다. 트럼프의 손에는 종이 한 장, 그러나 한국은 1000년의 역사로 답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힘은 소리 지르지 않는다. 조용히 움직인다. 두 번째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이 증명했다.
존중이 새로운 권력이라는 것을.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1000년 전 신라인들도 이 별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별 아래서 새로운 역사가 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증인이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순간의 목격자였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순간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진실로서, 증언으로서, 역사로서. 경주회의 다음 날,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5월 16일, 트럼프는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자회견 없이, 해명 없이, 침묵 속에서 CNN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경주에서 역사에 패배하다. 뉴욕타임스가 일면에 실었습니다. 한국, 외교전에서 미국을 압도하다. 워싱턴 포스트도 따라갔습니다. 동맹의 재정에 경주에서 시작되다. 미국 언론이 일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경주의 석탑 위에 쓰러졌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5월 18일, 유럽연합이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첨단기술 협약 체결.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3개 분야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투자 규모는 800억 유로. 한화로 120조 원이었습니다. 캐나다가 따라왔습니다. 한국식 AI 제조 모델 벤치마킹 선언. 오타와의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호주도 움직였습니다. 시드니의 한국 배터리 공장 유치. 15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을 배우려 한다. 세계가 한국을 향했습니다. 5월 20일. 저는 다시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공장은 더욱 진화해 있었습니다. 자동화 라인 가동률 99%. 거의 완벽했습니다. 김진수 매니저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또 오셨군요. 이젠 단골이십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보여드릴 게 또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동이 완성돼 있었습니다. 글로벌 엔지니어 교육센터. 각국 엔지니어들이 여기서 한국 시스템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유럽, 동남아시아, 남미.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한국을 배우러. 한국 시스템을 익히러. 기술을 넘어서 철학을 가르칩니다. 김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효율만이 아니라 협력을. 속도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그의 말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넘어서 신뢰를 수출한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5월 23일. 헝가리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데브레첸 기가팩토리의 K기술교육센터 현판식. 유럽 젊은이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헝가리 어린이들이 로봇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옆에서 가르쳤습니다. 기계의 소음 속에 사람의 꿈이 있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월 25일. 미국 산업계가 움직였습니다. 주요 기업 CEO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경쟁국이 아닌 미래의 파트너.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전부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반기였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백악관에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성명을 읽었습니다. 미국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5월 28일.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더 네이션 댓 리디파인드 파워. 힘을 재정의한 나라.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무력을 쓰지 않고 힘의 의미를 다시 정의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경주의 종소리는 아직도 내 귀에서 울린다. 그날 이후 세계의 중심은 지도에서 옮겨졌다. 한국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기준이 되었다.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평택에서 본 것들, 헝가리에서 느낀 것들, 경주에서 목격한 것들, 전부 연결됐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됐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바꾼 이야기.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압박이 아닌 설득으로. 강요가 아닌 협력으로. 오만이 아닌 존중으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처음엔 회의론자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증언자다. 나는 목격했다. 한 나라가 신화를 현실로 바꾸는 순간을.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 태평양 건너편엔 다른 하늘이 있다는 것을. 맑고 푸른 하늘이 있다는 것을. 그 하늘 아래서 한국이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집대성이었습니다. 아니, 30년 믿음의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미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진실을 위해 썼습니다. 나는 그 모든 장면의 증인이었다. 세계가 바뀌는 순간의 목격자였다. 한국이 중심이 되는 순간을 본 사람이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역사로서, 증언으로서, 진실로서. 나는 데이터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신념으로 쓴다. 보고서를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제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더 네이션 댓 리디파인드 파워. 세상이 알아야 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지, 왜 그들이 새로운 중심인지. 저는 증인으로서 말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경주의 종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천년의 울림. 그 울림이 새로운 천년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천년을, 협력의 천년을, 존중의 천년을. 저는 그 시작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